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오늘 얼마 전에 작고하신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 특집인데요. 예. 저희가 오늘 초대 손님을 급박하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식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초대 손님이 갑작스럽게 초대 손님. 예. 저희 이 방송에 초대하기는 너무나 거물급이신 저희가 한 1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한국에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분 성함을 모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실명은 밝히지는 않고 예전에 사실 한국 공포 영화의 어떤 그 붐을 일으켰던 그 영화 그쵸, 예. 공포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게 키노의 그 호러 파티쇼라는 특집 기사가 있었죠. 예. 제 기억에 의하면 뭐 최초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호러 영화들을 이제 널리 보급했던 영화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때 데드 얼라이브 그 정도로 어떤 기사가 나왔던 거는 거의 최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데드 얼라이브나 뭐 네크로만틱 같은 영화들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고 그 당시에 저도 나름대로 공포 영화 강의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런 영화 세상에 있었다니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기사를 쓰시기도 했고 실제 이후에 다양한 호러 영화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고. 하셨던 우리 스탠리 형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오늘 또 커피도 이렇게 사오시고 소개를 너무 거창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직접 우리 스탠리 형님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 필모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스탠리라고 얘기를 해도 제 필모를 얘기하는 순간 아시는 그렇죠. 분들은 짐작은 하겠는데 예. 그래도 이제 스탠리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는 팟캐스트니까. 트리포의 왜 진정한 영화광이 되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영화를 2번 본다. 영화에 관한 글을 쓴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를 만든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이룬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정성일 평론가와 우리 스탠리 형님. 한 사람 제가 생각에 더 계시는데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이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키노에 글을 쓰고 있어요. 영화 광에서 영화 평론가로 그리고 지금 영화 감독으로. 그렇죠. 박찬욱 감독 빼먹었네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화 광이시고. 박찬욱 감독, 정성인 평론가 동급이신 분. 동급이라고 뭐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형님 앞에서 감히 그 겉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듣던 소문으로는 충무로의 3대 이빨이다. 한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모 배우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입 터는 거 하나는 충무로에서 최강이다 하셔서 실제 책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형님 뵙기 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예스24에 가서 형님 책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중고 판매 3,000원에 팔고. 요거 살짝 제가 또 광고를 하나 하자면은 한 3년 전에 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팔렸어요. 책 그 타이틀 말씀 좀 해주시죠. 스크린 세계사 여행이라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저기 시네마 월드 히스토리 비하인드 씬이라고 해서 나름 제가 야심적으로 세계 역사와 영화를 접목시킨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볼 때마다 세계사를 배운다라는 기획으로 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면서 이제 원시 시대를 배우고 황비용을 보면서 서세 동점의 근대사를 배운다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다시피 요즘 뭐 출판 계획 워낙 불황이라 뭐 생각보다 잘 뭐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크린 세계사 꼭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쓰시는 분이고요. 그렇죠. 작품 필모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실제 공포 영화 제작도 많이 하셨었죠. 처음에 제가 만든 영화가 이제 퇴마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표방했었던 초창기 영화죠. 영광과 상처를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나 할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영화가 가위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공포 영화로 따지자면 이제 인형사. 그 다음에 이제 더 웹툰 예고살인.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영화를 감독한 건 아니고 기획 또는 제작으로 뭐 프로듀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포 영화가 아닌 영화로는 이제 잠복근무라는 영화를 했었고. 이걸 공포 영화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흡혈영사 나도열
그런 영화들 등을 하는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어떤 선구자적 영화 현재까지 그 영화 이후로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지금 미국 나오는 그 영화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스태프를 쭉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누구신지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 로스트 메모리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로 당시로서 꽤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전을 찾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영화계에서 뭐 어깨에 힘 많이 안 주시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영화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를 제작까지 하시게 되는 몇 안 되는 아주 저희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 크레이븐 얘기를 하신다고요? 웨스 크레이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만간 정식으로 우리 진행자가 좀 이게 좀 중간에 버벅대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다음번에 또 초대를 원래 드릴 예정이었으나 오늘 그 또 긴급하게 이렇게 방문해 주셨다가 출연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종종 저희 방송에 모시는 걸로 승낙하신 걸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르 영화 팬들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좀 시작해 보시죠. 2부에서 소개드릴 감독은 웨스 크레이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절대 모를 수가 쉽지 않지. 없죠.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저희가 추모의 의미로 저희가 사실은 뭐 학창 시절이나 공포 영화를 한참 볼 때 이분의 작품을 엄청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추모의 의미로 오늘은 2부 방송 웨스 크레이븐 추모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한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자면 1939년생입니다. 뭐 가장 최근 영화가 스크림 2011년에 스크림 4편이었는데 이 연세를 생각하면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4편까지 연출을 했었나요? 연출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세련미나 영화적 만듦새가 전혀 동년배 감독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 뛰어난 만듦새를 유지를 하셨었고 이분 뭐 과거를 좀 살펴보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억압이 많았어요. 침례교 집안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집에서 영화를 못 보게 했대요. 그러다가 마치 캐리가 어린 시절을 그래서 나중에 영문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까지 따셨고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뭐 영문학이나 인류학 강의도 하셨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세계를 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싸움까지 났대요. 왜 싸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탄의 길로 간다고 보신 거죠. 그렇죠. 부모님은 사탄의 길로 접어드는 웨스 크레이븐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만든 영화들을 보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네. 웨스 크레이븐 본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거의 단절 수준으로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교사, 교육자, 교사 그런 걸 데려갔는데 그게 너무 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호러 영화 눈을 떴다고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아마도 그거에 그 셔네스 커닝햄과 같이 무슨 뭐 포르노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다가 그 무슨 이제 영화 제작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50,000 정도 수준에서 이런 무슨 영화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셔네스 커닝햄이 그때 웨스 크레이븐을 꼬셨답니다. 야 이거 $40,000 정도만 있으면 $40,000 정도만 드리면 우리 제대로 영화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하자 하면서 꼬셔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아마 데뷔작인 그 왼편 마지막 집이었나요? 그게? 셔네스 커닝햄이면 바로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바로 그 감독. 그렇게 해서 영화를 데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웨스 크레이븐이 호러 영화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고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스 크레이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 본인이 무명 영화의 상업 영화에 들어오기 전에 포르노 영화에 많이 스텝으로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진 사실 중에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 전설적인 영화 목구멍 깁스키. 딥스롯. 이 영화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국내에서는 마치 극장에서 최초로 개봉된 포르노 영화라고 좀 한동안은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뭐 사실은 아니고 그 포르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되는데 일조를 한 영화였었죠. 그 영화에서도 그 스텝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으로 참여를 했는지 본인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담이지만은
제 추측에 붐 마이크를 들지 않았을까. 붐 마이크. 저는 어떤 부분 촬영에서 모델로 출연한 것은 아닐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예.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웨스 크레이븐이 붐 마이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그 배드 씬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배드 씬을 찍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특히 예. 그 주연 남녀 배우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죠. 예. 다른 촬영과 달리 그 많은 스텝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촬영장도 정숙하게 만들고 찍을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촬영 기사, 뭐 카메라를 잡아야 되니까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예. 감독 예. 들어가야 됩니다. 예. 기타 무슨 조명 조수라든가 다른 조수는 다 바깥으로 내몰아요. 예.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붐 마이크. 붐 마이크맨이죠. 아, 그 음향 기사도 예. 못 들어가는데 예. 붐 마이크맨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웨스 크레이븐이 붐 마이크를 들었다면은 예. 굉장히 좋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제가. 네. 이 목구멍 깊숙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영화 오늘 그 대한민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목구멍 깊숙이가 70년대 어떤 성해방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헐리우드 유명 스타들, 뭐 워렌 베티 같은 스타들도 이 영화를 주도적으로 관람을 했고, 또 전 세계 여성들의 어떤 여성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 자체가 그 시대까지 이렇게 대부분 포르노 영화라면은 이제 남성이 여성의 그 음부를 애무하는 이런 장면들이 주를 많이 이뤘었는데, 낯 뜨거운 단어를 예. 막 입에 올리시는군요. 아이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예. 그 목구멍 깊숙이 영화 설정을 보면은 이 여주인공의 성감대가 이렇게 목구멍 안에 있어서 예. 뭐 남자의 성기를 그러니까 예. 오럴 섹스를 해야지만 성감대가 자극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바로 그 시대까지는 이제 그 오럴 남성이 여성을 예. 주로 이제 오럴 섹스를 해주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예. 본격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오럴 섹스를 해주는 게 전면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해방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게 굉장히 어떤 페미니즘적 영화가 돼버린 포르노 작품이에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저 박원님 말씀은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꿈보다 해몽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포르노라는 매체가 남성을 위한 매체인 거는 맞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제작됐던 많은 포르노들 또는 한국의 에로 영화들도 보면은 예.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그렇죠. 남성의 다소 좀 시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캐릭터를 사용한다든가 예. 그래서 여자는 거기에 호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예. 뭐 당하는 존재 이거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사정은 같았을 겁니다. 예. 근데 바로 그 딥스로트부터 예. 목구멍 속에서부터 그것이 아니라 여자가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여성이 나오는데. 능동적인 존재로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맞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까지 왔다는 거는 박원님이 희망사항이 혹시 아닐까? 어쨌든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유명 배우들이 홍보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었기 예. 6.82 이후에 예.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 약을 빨 자유가 있다라든지 그다음 모든 것은 섹스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자유 개념을 들이밀 때니까요. 예. 이 영화가 또 후반에 논란이 된 게 그 여주인공 사실은 어떤 포르노계 아이콘이 된 여배우인데 그 린다 러브레이스가 예. 예. 나중에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그 폭력과 억압 속에 이 영화를 찍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그쵸, 예, 이 영화를 강제로 찍으라는 폭력 속에 이 영화를 찍었다 해서 페미니즘 단체들, 여성 단체들에서 굉장히 이것을 사회 문제로 제기를 많이 했어요. 포르노 문제. 착시라든가 예. 강요된 매춘 예. 형태로 그래서 린다 러브레이스가 갑자기 어떤 여성 전사가 됐죠. 예. 예,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전사가 됐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군요. 뭐 이 정도는 기본 상식입니다. 아니 도대체 본격적인 웨스 크레이븐 얘기하기도 전에 린다 러브레이스가 예. 그렇게 그 페미니즘 운동의 선두에 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폭력과 억압 속에 영화를 찍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수간 비디오를 찍은 게 밝혀져요. 아하. 강아지와 예. 관계를 맺는 수간 비디오를 찍은 것이 밝혀지기도 하고 이 린다 러브레이스가 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스타였냐면 그 자니 칼슨 쇼, 예. 투나잇 쇼에도 예. 출연을 했었는데 출연을 해서 자기는 오랄 섹스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발언은 지상파에서는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수였을 근데 텐데. 예, 하여튼 그 문헌에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남편한테 맞은 건 사실인데 그때 스태프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남편한테 맞은 거 사실인데 이 영화를 찍으라고 해서 맞은 게 아니다. 남자 배우하고 눈이 맞아서 남편한테 맞은 거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예. 하여튼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목구멍 깊숙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웨스 크레이븐이 이 영화에 뭐 웨스 크레이븐과 린다 러브레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런 건 없죠. 예, 그런 문헌까지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해서 생각보다 재미는 없네요. 예. 아니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3조를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한 영화 러브레이스를 보면은 그 과정과 뭐 이렇게 뒷배경 같은 게 좀 잘 소화돼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고요. 예, 린다 러브레이스 영화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 영화를 못 봤네요, 저는. 예,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호러 영화계의 또 다른 아이콘인 그 13일의 금요일에 감독 쇼네스 커닝햄과 함께 이제 데뷔작을 만들게 되죠. 왼쪽 마지막 집. 근데 요 왼쪽 마지막 집에 요 두 사람 말고 호러의 아이콘이 또 한 명 참여를 합니다. 바로 누구냐? 스티브 마이너. 그러니까 뭐 어시스턴트 에디터더라고요. 그 편집 보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13일의 금요일 2, 3편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블린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하우스 같은 영화에서 감독을 했었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뭉친 영화가 바로 왼쪽 마지막 집입니다. 국내에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13일. 그렇죠.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이 잘려서 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영화가 됐죠. 왼쪽 말씀하신 대로 분노의 13일 된 이유는 그 당시 13일의 금요일로 인해 그 셔네스 커닝햄 이름이 막 알려진 상태에서 셔네스 커닝햄이 제작으로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놨다고. 묻어가려고. 예, 묻어가려고. 예. 특히 웨스 크레이븐 감독 작품이 국내 출시가 많이 됐는데 출시들이 대부분 졸라 유치해. 이따 다른 설명드리겠지만, 네, 한국 영화 그 VHS 시절의 상상력들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왼쪽 마지막 집 논란이 많은 작품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표작 중 하나로 남아 있죠. 이 영화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쇼네스 커닝햄이 그 포르노 다큐멘터리 이제 투게더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 웨스 크레이븐이 편집으로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하다가 투게더가 좀 재미를 보니까 영화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한 5만 달러 정도쯤에 한 영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이 왔는데 그걸 이제 커닝햄이 4만 달러면 떡치니까 우리 1만 달러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웨스 크레이븐이 거의 그 당시 호러 영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본 쓰고 감독하고 했던 게 바로 이 왼편 마지막 집이거든요. 물론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해가지고 사실 결국 4만 달러, 9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처녀의 셈을 베이스로 했다고 잉그마르 베르그만의 작품 하고 있고 원래 그 전부터는 사실 웨스 크레이븐은 사실 유럽 영화 쪽 유럽 예술 영화 오히려 광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사실은 평에서는 이건 진짜 다큐멘터리급 호러다라는 평이 많고 진짜 정말 날 것으로 보여주는 느낌들이 강하잖아요. 아마 저예산이니까 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오히려 떠오르는 영화가 유럽 영화보다는 그 이전에 만들었던 그 2000매니악, 2000매니악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떠오른.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영화의 열광적인 팬이고 특히 누벨바그에 굉장히 뭐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리퍼 감독의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본인 자체가 원래 좋아하던 영화 처녀의 섬을 자기가 베스트 3에 뽑는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거의 유사합니다. 처녀의 샘과 여자아이 둘이 소녀가 이제 락밴드 공연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좀 마약을 구입해 볼까 하다가 이제 악당 집단에게 이제 감금이 되죠. 그 다음에 결국 뭐 성폭행과 살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데 이 악당들이 우연찮게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 그 집이 그 죽은 여자아이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그래서 이 부모가 결국 자기 딸이 이들에게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잔인한 이제 복수극을 시작한다는 처절한. 어찌 보면 이 영화가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아주 뭐 B급 간간 복수극의 뭐 시초의 같은 영화죠. 그럼 그 뒤에 나왔던 내 무덤에 칩을 뱉어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화는
강간에 초점을 맞춘 영화였었고 이 영화의 비교를 하면 저는 뭐 재밌긴 한데 조금 예, 예. 어떤 아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예. 그 사실은 텍사스 전기톱하고 연결성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텍사스 전기톱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뭐 예고편 지금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나레이션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은 단지 영화일 뿐이다. 이것은 단지 영화일 뿐이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왜냐 그 당시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예. 근데 사실 그 텍사스 전기톱과의 연관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인물들의 그렇죠. 예, 이름만을 살짝 바꾼 것이다. 예. 라고 다큐적인 그렇죠. 그런 다큐적인 예, 요소들 많이 강조하고 부분을 강조하고 예. 특히 맨 마지막에 예. 전기톱 휘두르는 거 여기서 텍사스 전기톱과 이블데드가 예. 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영화는 어쨌든 그 초반에는 그렇게 이것은 뭐 사실에 근거했다고 이제 텍사스 전기톱과 영향을 받은 그런 뭐 가짜 설정으로 시작은 하지만 예고편을 보시면 It's only a movie라고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아요. 그 우리가 스플래터 얘기를 하다 보면 잔인함이 어떤 한계를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잔인함이 한계를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끔찍하다. 예. 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웨스 크레이븐이나 터브 호퍼가 그 두 영화를 만들 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예. 저예산 영화 가지고 있는 제작 환경이 그렇죠. 저예산 영화 가지는 제작 환경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것이 진짜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핍진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보통 상업 영화는 미술이나 촬영이나 소품에 엄청난 공을 들여야지만 그렇죠.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예. 뭐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본 슈퍼히어로 무비나 예. 재난 영화가 진짜 같이 볼 수 있었던 건 다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큐적인 기법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디스트릭트 9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닐 블럼캠프라는 일개 남아공 출신의 예. 새파란 이 젊은 감독이 남아공에서 찍다 보니까는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페이크 다큐 형식을 써가지고 그렇죠, 예. 외계인이 남아공에 불시착하는 형식을 그런 그 가짜 사실을 예. 뉴스를 이용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웨스 크레이븐 같은 경우도 다큐 산업에 다큐를 종사했던 원래, 그리고 다큐는 아니지만 그 포르노 산업이라는 그렇죠. 예. 제작비는 적고 예.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배우들의 벌거벗은 몸밖에 없었던 그런 예, 여건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웨스 크레이븐의 경험이 어쩌지 손대게 된 이 왼쪽 호러에서, 마지막 집 예, 호러에서 예. 빛을 발휘하게 된 그 토양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의외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뭐 저도 경험 만들어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다시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딱 그건 이제 텍사스 전기톱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배우들이 사실은 내가 연기를 한다보다도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악함에서 오는 몰입도가 더 뛰어난 배우들이 그냥 몰입을 굉장히 그 진짜 내 상황인 것처럼 몰입한 것도 큰 것 같아요. 크게 이제 공포 영화 예, 두 예. 가지가 무서울 수가 있는데 사다코처럼 예. 귀신이 나와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인간이 지긋지긋하게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게 무섭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텍사스에서도 정말 뭐 저도 첫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저 예. 영화 무섭게 본 게 말이죠. 예. 다른 공포 영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찔러거나 망치를 탁 치면 으악 그러고 쓰러지고 그냥 말아요. 예. 이 텍사스에서는 망치를 예. 머리를 때리면은 예.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도망칩니다. 그렇죠. 괴로워하면서 그걸 쫓아가서 또 때리고 예. 또 때리고 예. 그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이 그런 리얼리티의 또 저예산 영화의 리얼리티 정신이 이번에 이제 웨스 크레이븐의 데뷔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사람이 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되는 그 공포감이 영화를 살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예. 이 작품을 두고는 당시에는 평이 좀 엇갈렸는데 극찬한 비평가 중에는 좀 놀랍게도 로저 에버트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별 3개를 줬고 아마 로저 에버트와 요 왼쪽 마지막 집 관계는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당시에 이 영화를 그렇게 이제 끔찍한 측면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심리적 측면이나 시대적 측면, 뭐 히피 시대 문화가 이 부모 세대와 충돌했을 때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이걸 설명하는 게 가장 손쉽기는 합니다. 제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영화를 예.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심리적 측면은 좀 까다롭고 대신에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6.8 이후에 히피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히피 세대들 진짜 주장이 참 아주 참신하죠. 예. 아주 좋게 말하면 참신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웬 개소리인가 싶고. 그 당시에 그 히피들이 어떤 주장했던 자유와 평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신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약을 빨 수 있는 자유, 그다음 심신의 평화,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섹스로 귀결되는 그렇죠. 예. 이게 기성 체제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여기서 마리 콜링우드라고 하죠. 이 콜링우드 네. 하면 또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진급 역사학자 중에 한 명. 근데 이 마리 콜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피로 딱 자리매김하고 그 좌우로 범죄자 집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부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민 사회로 넘어오기 전 이전 사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자유와 평화라는 것은 자유는 내가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네. 이 약탈하고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평화. 이게 그 시절의 어떤 자유와 평화의 기본 정신이었고 이게 시민 사회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 다른 방향은 나의 재산권과 그다음 나의 거래의 자유. 예. 근데 이 두 가지의 자유를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동시에 거부하는 이 집단이 히피 집단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등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한 6.8의 예. 그 구호 있잖아요. 예. 모든 금지를 금지하는 예. 딱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리 콜링우드가 17살 생일날 자기 부모를 거부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 어쨌든 생일 파티 안에는 돌아오겠다. 그쵸, 근데 예. 가서 만난 게 또 예. 다른 이제 집단. 그렇죠. 이 정말 자유롭게 그렇죠. 또 예, 그야말로 히피적인 예. 요소가 강한. 정말 약탈할 자유를 가진 예. 그 범죄자 집단을 예. 만나고 결국 마리 콜링우드는 죽게 되지만 이 범죄자 집단은 제압하는 것은 이 부르주아 집단인데 사실 육체적 능력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현대의 기술 문명. 예. 이게 바로 전기톱이죠. 그래서 그 보면 그 범죄자 집단 중에 유일한 여성은 심지어 어떤 레즈비언으로 묘사가 예, 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그 당시에 뭐 좋은 평 중엔 그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여주인공이 아니죠. 그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물에 예. 빠져 나중에 총을 맞고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장면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은 어떤 어머니의 양수 내지는 자궁을 예. 의미하잖아요. 예. 그런 죽음으로의 회개 이런 것들은 단순 공포 영화 이상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했다라는 그 장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장면 예.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그림 햄릿에 나오는 그 오피리아의 그림과 예. 그거하고도 딱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구도로 느낌이 좀 예.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 하여튼 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극장에서 어느 정도로 개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DVD를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DVD는 좀 확장판인데 거기서는 그 이 두 소녀를 죽이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정도의 영화라면은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극장 개봉용보다는 드라이브인용으로 풀렸을 가능성이 예. 높았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인 영화가 좀 더 심의에서도 소재에서도 좀 자유로운 자유롭긴 영화들이 하죠, 많았기 예.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기 저도 이제 극장판으로 보고 제가 이제 DVD 나중에 좀 확장판을 구입했는데 확장판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 내장을 좀 더 계속 오래 빼는 그 장면을 줄기차게 좀 보여줍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DVD에는 짧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버전도 굉장히 많고 뭐 심지어는 그 피해자로 나왔던 두 여배우가 예, 예. 그 본인들의 희생 장면 중에 일부는 아예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스틸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이제 예. 그 푸티지들은 더 이상 뭐 우리한테 공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독특하게 로저 이버트가 아주 극찬을 했어요. CP들이 예. 그 중에서 여자 범죄자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레즈비언들은 사회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집단이다, 범죄자 집단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보수적인 거란 뜻이죠. 그 재밌는 게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피해자로 나왔던 출연했던 두 여성 배우가 이 장면을 공개해달라고 하지 말았던 장면이 바로
그 두 배우가 그 강제적으로 레즈비언 섹스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범죄자 집단에 의해서 자기들 지켜온 앞에서 레즈비언 섹스씬을 하라는 장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로저 에버트가 극찬한 건 사실 거기에 있다고 좀 보는데 딱 보면 사실은 내러티브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소중한 자녀가 어떠한 저 악의 구렁텅이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왔으면 상처를 입고 나온 걸 갖다가 내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 악의 구렁텅이를 제압해가지고 다음에 평화를 찾는다. 사실 그렇게 읽힐 내러티브가 그렇게 읽힐 오히려 그런 점이 강하죠.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너희들이 부모가 좀 싫은 것 같아서 집이 싫고 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지만 집을 나가봤자 만나는 것은 저런 양아치, 폭력배, 위험한 것들이고 그쵸. 그 무리 속에는 저런 더러운 그쵸, 동성애자도 껴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은연중 감춰져 있다면은 전복적인 사고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제목을 다시 생각해봤는데 영화 제목이 이게 변경된 제목이지 않습니까? 왼편 마지막 집.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왼편 마지막 집 좌파의 사망 신고구나. 오랜만에 재밌는 유머 장면. 이거 재밌었어요. 로저 이버트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사실 이 영화가 많이 변주가 됐었는데 직접적으로 거의 리메이크에 가까운 작품이 하나가 후세대 나온 작품이 있어요. 국내에서 이것도 거의 안 알려졌는데 그 카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 그 로저 이버트와의 그 어떤 논란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카오스라는 영화 개봉했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뭐 이제 공식적인 리메이크는 아닌데 소재가 완전히 똑같은데 엔딩이 달라요. 뭐냐? 결국은 부모가 악당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악당이 승리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로저 에버트가 이 영화에 이제 별점을 빵개를 줬어요. 최하점을 줬어요. 취향에 따라 준 결정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작진이 이제 로저 에버트의 비평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저 에버트가 이 영화의 그 카오스라는 영화에 빵점을 준 게 뭐냐면 그 원작에 가까운 이 왼쪽 마지막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선이 승리하는 내용인데 이 영화는 악이 승리한다. 예술가들은 세상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야지 절망을 표현하면 안 된다. 예술가들이라면 항상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좀 꼰대 같은 로저 에버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 제작진이 이제 공개 편지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버트 선생님 우리 영화가 이 현실 세상보다 더 잔인합니까? 라고 반박을 했어요. 사실 뭐 이버트의 기본적인 영화 평론의 기조는 좀 보수적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술가라면은 세상을 해석할 권리도 있고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권리도 있기 때문에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영화를 만들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라면은 영화라는 예술은 남의 돈을 가지고 만들고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예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결말로 맞춰줘야 되는 알게 모르게 일종의 뭐 강압 내지는 강박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분명히 예술가라면 일반적인 세상의 견해하고 다른 의견을 낼 권리는 있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제작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는 카오스 제작자의 얘기를 좀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그 제작자로서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카오스 제작진이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세상을 그대로 묘사했을 뿐이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로저 이버트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또 반박 편지를 남겼는데 이게 조금 쪼잔한 반박 편지를 남겼습니다. 뭐냐? 그래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하나가 있지. 뭐냐? 니네 이거 왼쪽 마지막 집 표절한 영화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무슨 뭐 예술가는 뭐 긍정적인 사회를 그려야 된다는 실망인데 로저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동안 이게 카오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카오스는 이 영화보다 한술 더 떠서 왼쪽 마지막 집보다 한술 더 떠서 왼쪽 마지막 집은 어떤 성폭행 이후에 살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카오스라는 영화는 순서가 뒤바뀝니다. 살해 이후에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크로만틱의 원조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로저 이버트가 분명 왼쪽 마지막 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면 좋아할 만한 영화긴 해요. 근데 독특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웨스 크레이븐 이후의 영화도 소개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 시대나
공포에도 저항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묘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소개드릴 이제 공포의 휴가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다음 작품이죠. 예. 네, 공포의 바로 다음 휴가길도 작품 이거 하나 더 있는데 TV용 영화가 하나 예, 있습니다. 안젤라 더 파이어 우먼이라고 1975년작이 하나 더 있고요. 예. TV용 영화고 이후에 이제 극장용 예. 영화 공포의 예. 휴가길, 더 힐즈 에버 아이즈. 그쵸, 이 예. 작품도 어떻게 보면 텍사스 전기톱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죠, 가족들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어떤 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가족들을 죽이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괴물들이 이제 어떤 원폭에 의한 원폭 실험 그때 그 장소가 원폭 실험 장소였고 그 피해자들이라는 설정의 영화. 이 영화도 보면은 계속 철저하게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웨스 크레이븐이 영화로 묘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붕괴거든요. 너무나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 또는 당연히 우리 가족 내지는 나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위험자가 될 때 이런 일상의 붕괴. 가령 뭐 샤이니 같은 경우는 예. 아버지가 그쵸, 가족을 해치는 존재로 등장을 하고 아주 안전해야 될 일상들이 붕괴될 때 오는 공포인지 엄습을 하거든요. 힐즈 에버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산하고 들어간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내 출시제가 공포의 휴가길. 예, 공포의 휴가길. 좀 웨스 크레이븐 영화들은 출시제가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번역해서 뭐 언덕에 눈 달렸어라고 한 것보다는 뭐 예. 나름 뭐 열심히 만든 제목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흔히 저희들은 뭐 그 당시에 그냥 뭐 언덕이 보고 있다로 많이 해석을 했죠. 근데 이 영화도 보니까 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 이 어떤 역에 나오는 그 살인마 괴물들을 전설을 소니빈 가족이라는 전설에서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소니빈 가족 전설이 그 닥두님이 예전에 언급했던 그 전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설을 그 제가 봤던 책에서는 좀 더 그 소니빈 전설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기, 15세기, 16세기 그때 전설이 16세기 스코틀랜드 쪽 전설이죠. 근데 그 제가 봤던 책에서는 18세기 혹은 18세기쯤에 사실로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학살당한 사람도 그렇게 1000명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설이 먼저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그 책에서 진짜 사건을 다룬 건지.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어떤 시기내 그 어떤 문화들을 하면서 그걸 다뤘기 때문에. 아니 문헌에 의하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기록에 남아 있고 이 보니까 결국은 어떤 작은 일 가족에서 시작을 해서 남들을 이제 제가 찾은 자료는 소니빈 전설은 대우는 오히려 허구라고 보는 게 그렇습니까? 맞다고. 무슨 얘기죠? 소니빈 전설이요? 소니빈 전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16세기 무렵에 스코틀랜드 쪽에서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먹은 죄로 처형당했다고 한 식인 가족이 식인 가족이 있었다. 예, 식인 가족이 있었다. 그 가장 이름이 소니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요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런던의 그 뉴게이트 교도소 범죄 목록이라는 뉴게이트 캘린더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건 허구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좀 강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원형은 거기서 차용했을지 몰라도 예. 저는 웨스 크레이븐이 잘 풀었다는 저는 설정을 잘 잡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폭 피해자들이 그쵸, 일종의 돌연변이를 변했다는 설정이 뭐랄까 이 공포의 현실감을 밀도 높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아이디어의 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만 뭐 냉전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17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고 어떤 기형아라든가 그때 여러 가지 뭐 산업화라든가 이런 동안 공해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날 것 같을 때 생기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공포가 생기는데 그냥 우리가 뭐 원폭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저런 거 어디서 하고 안 믿었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핵실험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음모론이 많았잖아요. 뭐 네바다 사막에서 원폭을 하면서 뭐 정부가 그렇죠.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한다. 이런 그 백그라운드 설정이 있고 보니까는 이 웨스 크레이븐에 대한 설정에서 이런 그 악당들도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설득적인 설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웨스 크레이븐 연속적으로 영화들을 여기까지 히트를 시키면서 좀 독특한 당대 영화들하고는 독특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영화들을 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래도 좀 알려진 영화나 국내 출시작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후에 81년도에 이제 데들리 브레싱이라는 영화, 국내에서는 악령의 리사로 이 작품도 많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비디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샤론 스톤의 아주 탱탱한 볼을 볼 수 있는 영화고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건 그 나이트메어의 가장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욕조 안에서 그 다리 벌리고 그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레디의 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오리지널 작품이 이 영화에 등장하죠. 이 영화에서는 뱀이 올라오죠. 참 좋아해. 그런 거. 예. 근데 그 앵글이 의미하는 바가 알다시피 그 욕조 안에 여성이 들어가서 물론 거품 목재 깔려 있어서 신체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벌려진 다리 사이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물속에서 그것이 뱀은 더 노골적이네요. 뱀이든 뭐 가시 달린 손가락이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노골적인 상징이 드러나는 참 좋아해 그런 거. 예. 정말 훌륭한 장인이시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이 작품 자체도 보면 웨스 크레이븐의 자전적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절제된 생활을 강요하는 종교가 등장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성적 메타포 같은 거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어떤 자신이 어렸을 때 겪어왔던 아주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야 됐던 그런 상황을 영상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이제 저런 것도 있거든요. 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간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미국 내지는 미국인들의 특성,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게 뭐 개방성, 자유, 일탈, 뭐 마음대로 하는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60년대 이후부터의 얘기고 40년대, 50년대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자료를 보면은 그 옛날에 왜 말갈량의 루시라는 코미디가 있지 않습니까? 루시 볼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인데 심의를 통과 못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심의 통과 못했냐면은 부부가 한 침대에 있는 장면이 심의를 통과 못해갖고 각각 싱글 베드를 쓰고 있는 식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보수적이었고 그렇죠, 어차피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개신교의 어떤 보수적인 전통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는 이 웨스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40 몇 년생이시죠? 이 형님이 39년생. 39년이니까.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제 유년기를 벌였던 시기가 주로 이제 40년대 50년대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서 더군다나 이런 교사 집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은 우리 그 남자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 가장 이 접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엄마가 발견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 자체를 죄악시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꾸로 이 마음 한 속에서 또 억압에 대한 저항의 감정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렇죠. 제가 웨스 크레이븐 집에 가서 휴지통을 뒤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반 집에 얼마나 청소년기에 휴지가 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눌렸던 감정이 영화 속에서 그런 저 이상 야식구리한 앵글로 표현이 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구만요. 대단히 여러 가지 야식구리한 앵글도 많이 나오고 하지. 근데 그런 거 비해서 또 왼편 마지막 아까 처음에 나왔던 왼편 마지막 집 같은 데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결국은 그 가족이 제압하는 거면서 아예 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양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족이 싫지만 또 가족이 없으면 아쉬운 감정이 또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것 억압 때문에 아예 글로 확 가지도 못하고 결국 다시 가족 부모를 회귀하는 형태로 또 최초 작품 그렇게 나온 것도 원래 인간은 모순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순이 부딪히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역시 원고도 없이 우리 충무로 왕년에 충무로 3대 이빨답게 술술술 우리 스탠리 형님이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 타이틀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다시 한번. 가장 최근 스크린 세계사 여행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세계사 여행의 저자답게 저희와는 틀리게 분명히 명백한 사실 위주로 방송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팩트 체킹이나 살짝 뭐 이렇게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한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시죠. 그리고 사실상 그 공포 휴가길 이후로는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그 이후에 82년작 국내 이제 뭐 늪지의 괴물인가 그런 타이틀로 출시되어 있는데 좀 독특하게 스왑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슈퍼히어로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스왑싱 국내에 출시되어 있지만 이 영화 전 참 개인적으로는 웨스 크레이븐 영화 중에 가장 이제 떨어지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나 못 봤어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제작비가 거의 300만 달러가 들어서 만든 나름대로 슈퍼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비 300만 달러 들어 만들었는데 이 영화 진짜 폭망을 했거든요. 당시에 300만 불이면 적은 제작비는 아니었는데. 또 이제 이 웨스 크레이븐 영화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부모로부터 의절당하고 또
아내하고 이제 애가 둘이 있었는데 이런 공포 영화 만드는 걸 보고 아내도 원래 집에서 점지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도 굉장히 그런 종교적으로 독실한 분인데 계속 공포 영화 만드는 걸 보고 이 아내 기겁해가지고 그 아들을 둘을 갖다 던져놓고 떠나버렸대요. 저런.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혼자 살았고 부모하고는 거의 의절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영화를 만들고 승승장구하면서 돈이 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영화 만들었다가 폭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웨스 크레이븐은 어떤 가족이라는 둘레에서는 뭐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는데 스탠리 형님도 어째 이거 보시면 좀 어떻게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셔야 걸작들을 좀 더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이제 진정한 예술가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진정한 예술가는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업자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근데 아무튼 이 스왑싱 같은 경우 뭐 이 영화가 이제 그 폭망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망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영화가 망하고 나서 웨스 크레이븐이 너무 돈에 찌돌리고 힘드니까는 급하게 뭔가 영화를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꿈속에 있는 살인마가 현실을 죽인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그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그 제가 공포 영화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포 영화 1, 2, 3 중에 꼽는 영화인데 나이트메어 그리고 나이트메어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가 탄생한 어떤 제가 보기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왑싱의 폭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스왑싱 하면서 나이트메어 사이 그 사이 두 편 영화를 더 찍었구만요. 힐즈 에브 아이즈 파트 2를 찍고 인비테이션 투 헬 이건 한국어 출시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웨스 크레이븐 뭐 돌아가신 양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짐작을 해보기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을 해보고 저 또한 이제 경험을 보면은 앞에 게 되면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는 내가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이거밖에 못 보여줬지만 그렇지. 이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다 하는데 작가 정신을 펼쳐보자. 근데 대개는 거기서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늘어나는데 작품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폭망했겠죠. 스왑싱이. 그다음에 이제 한 해만 두 편 영화를 급하게 했구만요. 아마 그다음에 힐즈 에브 파트를 한 거는 그래. 그쵸, 앞에 게 됐으니까 뒤에 것도 속편이라도 되겠지. 한번 우려 먹어보자 했는데 요것도 뭐 딜딜하고 그러다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만든 게 이제 나이트메어구만요 보니까. 짐작이 됩니다. 나이트메어 이전에 어떤 공포 휴가길 2, 힐즈 에브 아이즈 2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그렇죠. 연달아 흥행에도 실패하고 작품성도 떨어지는 작품들을 만들다가 드디어 내놓은 작품이 84년작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 국내 출시제 나이트메어. 이 영화는 특별히 우리 병자가 좋아해서 준비를 좀 해오셨죠. 소개를 해주시죠. 이 나이트메어 제작관에 가지고 이제 뭐 요런 이제 트라비아처럼 돼 있는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최초에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영화를 타진한 중에 월트 디즈니가 먼저 물었대요. 디즈니가 이걸 물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잔인하니까 어린이용 버전으로 좀 순화시키면 우리가 제작해 주겠다 했는데 웨스 크레이븐은 아직까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제안을 걷어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걷어차고 나중에 이제 결국 뉴라인 시네마가 그걸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뉴라인 얘기할 때 이런 평도 있잖아요. 프레디가 세운 영화사라는 평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뉴라인 시네마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고 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커졌죠. 이 나이트메어 시리즈 같은 경우가 기본 아시겠지만 이제 총 7편, 8편 이거 뭐 몇 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뒤로 갈수록 영화가 후져지지만 뒤로 갈수록 영화가 굉장히 후져지긴 합니다. 영화가 총 몇 편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정식 시리즈는 7편까지 있죠. 정식 시리즈는 7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전격인 그 프레디 대 제이슨 그리고 정말 욕 나오는 영화죠. 그리고 그 우리 마이클 베이 형님의 그 리메이크작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 2010년에 리메이크도 만들고 그거까지 합하면 총 9편이네요. 거기에 사실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한 편 더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그렇죠. 제이슨 고우 투 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이슨 고우 투 헬. 근데 그거를 그거를 나이트메어 시리즈라고 하겠죠. 제가 그 영화에 왜 그 영화가 그렇게 됐는지 프레디가 출연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한 편 가지고 시퀄을 7편을 더 만들고 외전까지 만들고 업계 용어로 뽕을 뽑는다고 하죠. 일단 나이트메어 시리즈 1 같은 경우 일단 사실 나이트메어 시리즈 아까 말했는데 정식 시리즈는 7편 그다음에
외전격으로 한 편, 리메이크 한 편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사실 이 영화 저는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얘기했는데 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보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웨스 크레이븐의 영화를 가지고 사회를 보긴 좀 힘들어요. 이분은 정말 놀라운 장인이고 정말 멋진 영화를 뽑아내는 장인이시긴 한데 글쎄 이게 사회적으로 이미 그런 거 은근 담겨 있기는 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예. 앞전에 나름대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웨스 크레이븐이 그 출생 성장한 배경이 예, 예. 아주 뭐 고위층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중산층, 그렇죠. 예, 예. well educated citizen이라고 해서 예, 예.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본인 스스로가 성장을 했고 그렇죠. 예. 앞에 영화들도 근데 그런 중산층의 평범한 삶이 외부 충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잘못된 예. 만남으로 무너지는 작품이었다면은 그렇죠. 예. 나이트메어도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사는 집안이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그렇지. 중산층의 어떤 그 교회 서버반이라고 예. 하는 그런 삶이 파괴돼가는 그건 스크림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괴 원형이 타시는데 파괴 원형이 그 부모로부터 난 원죄고 그렇죠. 그 원죄가 자식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개성돼 내려오고 자식의 부모의 원죄를 자식이 풀어나가는 뭐 그런 과정 뭐 이게 아주 말을 못할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왼편 마지막 집하고도 굉장히 그렇죠. 닮아 있습니다. 왼편 마지막하고 예. 항상 닮아 있죠. 다만 여기서는 해결의 주체가 좀 이제 그 이웃 세대가 직접 해결에 나선다는 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파괴되고 싶어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파괴되는 모습만 자꾸 전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전반적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면은 그냥 이게 뭐죠? 일단 첫 번째 영화가 나이트메어 온 엘름 스트리트 이게 이제 1984년에 개봉을 했고요. 200만 제작비 총 200만 달러 그리고 흥행 수익이 2,554만 달러. 예. 무려 몇 배입니까? 예, 거의 아유, 10배가 넘어가죠. 예. 예.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1985년에 개봉했는데 15만 2천 명 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예. 전국 극장 전선망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단일 관계 서울 관계 서울 관객만. 관객 그것도 단관 개봉할 때인데 그렇죠. 제가 명보극장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줄 서서 표를 사서 그렇죠. 봤는데 명보극장에서만 15만 명이었으면은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한 굉장히 100만 명 가까이 들었던 예. 지금의 사이즈로 환산하면 한 3,400만 정도 드는 관객이 그렇죠. 예. 들었던 영화죠. 예, 예. 이 15만이라는 걸 아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예. 겁니다.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 기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고 뭐 이제 그 꿈에서 자기 어떤 그 친구가 여자 중에 친구가 이제 꿈에서 만난 친구 살해당하고 그 내 악몽에 대해서 악몽을 꾸면 살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악몽에서 이제 얘 누구냐 조사하고 나오고 나중에 그 악령을 쓰러뜨리긴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다시 이제 나는 죽지 않았다고 휙 나오는 그런 반전이 나오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사실은 웨스 크레이븐이 이 영화를 갖다 이제 한 편만 찍고 말 생각을 했을 때요. 그래서 2편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예측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제작사 쪽에서 2편까지 좀 해달라고 요구했어가지고 그냥 뒤에 반전만 넣고 대신 나는 1편 이후에 손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2편으로 나오지요. 예. 그리고 참 1편에 또 하나 또 트레비아 중에 하나가 1편이 바로 조니 뎁의 데뷔작이죠. 그렇습니다. 예. 조니 뎁이 여기서 그 주인공 남자친구로 나오는데 예. 온몸이 난자당하고 그렇죠. 그 죽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시고 그 뒤로도 조니 뎁은 꽤 무명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예. 그 플래툰을 그렇죠. 보면은 지나가는 병사로 잠깐 나오는. 이 나이트메어 시리즈 이후로 이제 속편들이 나오는데 저는 나이트메어 시리즈들이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라이벌격인 작품인 13일의 금요일이나 할로윈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하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 스탠리 형님도 13일의 금요일 감독들 다 기억 못 하시죠? 그 수많은 시리즈. 그러니까 거의 기억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퀄리티들이 많았고요. 감독 면에 있어서 나이트메어는 2명의 감독을 건진 거죠. 뭐 웨스 크레이븐이 1편 감독이니까 당연히 있지만 3편에 아마 레니 할렌이 3편이 청 러셀입니다. 청 러셀은 3편이 청 러셀이고 레니 할렌이 4편. 4편. 그럼 척 러셀하고 레니 할렌이라는 2명의 감독 정도는 건졌다라는 공로는 있구만요. 예, 저는 근데 저는 이 작품들은 이제 작품의 개별 평가들은 있지만 감독들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시절에 재능 있는 감독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편 감독은 잭 숄더, 예. 히든, 저희는 하이든이라고 많이 불렀었던 하이든이요. 예, 예. 히든, 3편이 척 러셀, 뭐 아시다시피 블롭, 예. 뭐 이후에 스콜피온 킹, 이레이저 헤드 같은 뭐 메인스트림 영화도 만들었었고, 이레이저 이레이저 아닙니까? 헤드가 아니고 아, 이레이저입니다. 이레이저. 이레이저. 예. 예. 나오네. 예. 그다음에 이제 4편이 레니 할린, 예, 예. 뭐 말이 필요 좀 없죠. 틀리니까 아주 벌떼같이 달려서 물어 죽이려고 뜯는구만. 드는구만. 조심해야 되겠네. 뭐 다이아드 2, 클리프 행어, 예. 뭐 딥블루시. 예.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저는 레니 할린 영화 중에 오히려 제일 좋아했던 게 초창기 데뷔작 아티키트라는 영화 아, 국내에서도 괜찮았어요? 아, 개봉했었는데 예. 사실상 후반부 내용은 디언터를 좀 표절하긴 했지만 굉장히 예. 재밌는 그건 B급 영화였는데 핀란드에서 만든 영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고 5편 감독도 생각보다 예 괜찮은 스티븐 호킨스 뭐 프레디터 2 로스트 인 스페이스 예, 예. 그리고 6편 감독 레이첼 탈라레이를 잘 모르시는데 이 컬트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탱크걸. 이 탱크걸 그 감독들이 굉장히 어떤 개성 있는 감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들에도 보면 이 감독들의 그 개성 있는 성향이 예. 그 시리즈마다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시리즈가 신인 감독의 탄생의 뭐 명가라고 하더니 나인메 시리즈는 못지 않았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이렇게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시리즈가 이것만 외에는 정말 드물요. 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쭉 지금 얘기 나와서 쭉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쭉 영화 시리즈만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래서 이제 2편 나이트메어 엘럼 스트리트 2편의 부제가 이제 프레디스 리벤지, 프레디의 복수라는 이름을 갖고 그 2편이 나왔고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편에는 웨스 크레이븐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2편이 굉장히 독특한 전체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로 남아있기도 어떤 해요. 뭐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제일 그렇죠. 후지다는 사람도 있고 평이 그렇죠. 정말 예, 이 극단적으로 편은 나뉘는 극단적이죠. 작품이죠. 여기서 그다음- 잠깐 왜 전혀 참여하지 않았냐 말이죠. 예, 예. 감독이 직접 제작까지 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예, 예. 저작권은 보통 영화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편을 웨스 크레이븐이 감독을 했지만 예. 2편부터는 영화사 물건이 되므로 영화사가 그 감독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물론 그래서 예, 계속해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예. 그 3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3편이 이제 나이트메어 엘럼 스트리트 3편은 부제가 드림 워리어입니다. 예. 드림 워리어. 드림 워리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여기서는 예 웨스 크레이븐이 각본으로 참여하고요. 이 공동 각본으로 이름 올린 사람이 프랭크 다라본트입니다. 이 나이트메어 쇼생크 시리즈- 탈출의 그 예, 프랭크 예. 다라본트. 이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거쳐 나온 이 작가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아, 명가네요. 예, 예. 그리고 4편이 드림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나오죠. 참고로 이 3편, 4편, 5편이 각각 이제 드림이라는 타이틀로 드림 3부작이라는 말로 불리는데요. 요 3편, 이 4편이 이제 1988년 이게 이제 레니 할렌의 감독작이고요. 그리고 그 5편이 드림 차일드 1989년에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판 호킨즈 감독으로 나오고요. 그 스테판 호킹스가 나중에 헬레이저 시리즈도 하나 했었을 거예요. 아 3편인가? 3편인가? 연출했었나? 편인가? 예. 근데 갈수록 후져지는 것만 감독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스테판 호킹스가. 예, 요 보면 요 나이트메어 시리즈 공통점들이 이 당시에 촉망받는 장르 영화 감독들을 거쳐갔는데 하나같이 현재는 폭망했다는 거. 웨스 크레이븐 옹에도 못 미치는 다 예, 그런 역시. 캐릭터를 예.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거. 예. 원조는 다르시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6편이 이제 1991년에 개봉했는데 여기는 아예 제목부터가 Freddy's Dead, The Final Nightmar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마해라 이거구만 이제. 여기서 확실히 여기서는 이 영화는 진짜 실제로 프레디가 죽습니다. 실제로. 예. 그 만약에 끝나면 Freddy's Dead, Freddy's Dead 하는 그런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프레디는 죽었다는 걸 거의 세뇌시키듯이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 작품 이후에 1994년에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이제 정식 제목은 웨스 크레이븐스 뉴 나이트메어. 그렇죠. 그건 제가 보는 기억이 납니다. 이 뉴 나이트메어도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작품인데 나중에 하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전격으로 나온 것들이 두 편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프레디 대 제이슨이 2003년에 나왔죠. 우인태 감독의 헐리우드 진출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프레디와 제이슨이 두 호러 영화 두 아이콘 캐릭터가 대결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작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런 싸틱한 기획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2010년에 거기서 잠깐 이제 그 외전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제 1993년 아까 말씀드린 예. 그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중에 이게 아마 9편에 해당할 거예요. 예, 예. 제이슨 고즈 투 헬, 예, 예. 파이널 프라이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IMDb에서 찾아보면 평점 굉장히 낮은데 그쵸.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공포 영화 팬들이라면. 왜 그렇죠? 못 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작정하고 이 영화가
이 어떤 그 콜라보 영화입니다. 스크림 이전에. 왜냐하면 이 영화 내용 잘 보시면 예. 제이슨이 한 여자를 죽이러 다녀요. 예. 누구냐? 자기 여동생입니다. 알고 보면. 거기서 우리는 할로윈의 설정을 찾을 수가 있죠. 아, 예. 그리고 영화를 찾다 보면 중간에 또 이상한 책 네크로네미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블데드표를 차용을 한 거죠. 사자의 서가 또 등장을 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내 프레디의 손까지 예. 등장을 하죠. 그 하키 마스크가 떨어졌는데 그걸 프레디 클로가 나와서 하키 마스크를 주워가는 장면이 나오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작정하고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라기보다는 어떤 공포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똘똘 뭉친 작품입니다. 백과사전이라고 예. 볼 수도 있는. 작품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예, 건 예. 사실인데 그런 장면도 심지어 터미네이터의 느낌이 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별점은 낮지만 아마 공포 영화 팬들이라면 보시면서 아주 배꼽 잡고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이게 사실은 이 작품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제이슨이 죽는데 그 마스크를 프레디의 손이 예. 끌고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포 영화들의 그런 그 퓨전일 수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이슨 고스텔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게 13일의 금요일 판권이 이 영화 예. 때부터 뉴라인 시네마에 넘어간 원래 겁니다. 폭스에 있었는데 요 영화가 제작할 때 뉴라인 시네마 넘어가서 만든 첫 번째 영화거든요. 이게. 마치 스타우스의 판권이 이제 디즈니로 넘어갔듯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프레디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저희가 한참 열광했던 야 제이슨 대 프레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었었고 예. 그게 실제 영화 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예. 예. 전 개인적으로 사실 그 작품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그냥 재미난 액션 영화로 보면 예, 재밌어요. 액션 이게.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로 봐도 굉장히 예, 코미디 재밌고. 영화. 다만 이거 호러라고 부를까는 좀 문제가 좀 있지요. 예. 그 못지않게 이제 그런 외전 중에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아, 예, 예, 예. 그렇죠. 저도 좀 기대하고 봤습니다만은 예. 시리즈가 지속될수록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팬들도 예. 나쁜 새끼들이야. 지네들이 보고 싶은 거 자꾸 강요해서 제대로 나온 영화가 없어. 예? 한동안 예. 프레디 대 제이슨 대 애쉬까지. 애쉬까지. 예. 그렇죠. 예. 근데 나왔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거야. 그럼요. 예, 예.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올해 말부터 이블데드 예. 드라마가 방영하지 않습니까? 아 이블데드 예. 드라마가 방영되고 방영된 게 있죠. 사실은 이제 웨스 크레이븐 옹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6월 달부터인가 스크림 TV판도 외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소개하던 계속하면 예. 2010년에 이제 나이트메어 엘름 스트리트라고 약간 말씀 마이클 베이가 리메이크한 그 나이트메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이 프레디스 나이트메어라는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프레디가 나오는 게 TV 시리즈가 있고 이게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총 2개 시즌으로 방영돼 있고 각 시즌마다 22화가 돼가지고 총 44화짜리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의외로 사실은 호러 드라마라보다는 개그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엘렘 스트리트를 여기 주인공 사실 프레디라기보다 엘렘 스트리트예요. 오히려 프레디는 그런 화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엘렘 스트리트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못되고 뭐 뒤틀린 사람들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그런 뒤틀린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 특대로 가요. 그 에피소드들로. 그럼 프레디가 나중에 그냥 끝에 나와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등장하는 좀 대단히 좀 거의 뭐 예, 알프레드 특이한 히치콕 시리즈입니다. 프레젠트 같은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미국의 유료 예. HBO 같은 유료 채널이나 그렇죠. 예. 그런 뭐 케이블 채널에서 예. 호러 시리즈를 몇 편 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가령 뭐 존 카펜터가 호스트로 나왔던 바디백 시리즈도 있었고 그렇죠, 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예, TV 예. 시리즈화해서 예, 예. 미드화 해가지고 그치, 미드로. 계속 끌고 예. 갔는데 예. 약간 이제 원래 톤하고는 다르게 가볍게 했다는 얘기구만요. 그렇죠. 좀 근데 실제 나이트메어도 보면 3편부터는 이제 드림 3부작 이후로부터는 예, 예. 장르가 사실은 전문 공포 영화기보다는 판타지 판타지죠. 호러로 예, 예. 장르가 바뀌고 예. 사실 4, 5편까지 가면 거의 프레디가 개그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 처음에 프레디가 나왔을 때는 끔찍하고 무섭거든. 사람이 예. 막 타가지고 살이 막 지글지글 녹아가지고 화상 있고 손에다가는 뭐 가위를 갈아가지고 칼처럼 하고 나오고 예, 예. 그런 비주얼이 처음 보면은 충격도 있고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데 자꾸 보면 안 무섭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안 무서우니까 안 무서운 상태로 재미를 줘야 되니까 웃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극단적으로 그 얼마 한 몇 년 전인가 그 일본에서 그
프레디로 모해화한 이 피규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인데 가슴 빵빵하고 그런 일본 만화에 특히 나오는 그 가슴 빵빵하고 뭐 엉덩이 큰 그런 여성 캐릭터의 얼굴 인형이에요. 애기고. 얼굴도 예쁘고 근데 프레디 모자 쓰고 프레디 줄무늬 티 입고 손에 칼 들고 이렇게 아주 섹시한 포즈 들고 예. 그런 피규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런 예. 뭐랄까 묘하다고 해야 될까 예. 변칙적인 그 상상력을 인정해줘야 흔히 말하는 딱 되겠구만요. 모해화라고 하는데 그게 그 모해화 피규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프레디를 맡은 그 배우 로버트 잉글랜드가 그 캐릭터가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자기가 사가지고 직접 인증샷을 찍은 사진도 있고 확실히 캐릭터화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나이트메어 시리즈를 한번 다시 보면서 예. 3편부터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거기 나오는 이제 미장센이나 이런 판타지적 요소가 예. 어떤 감독을 많이 연상시키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의 그 아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이트메어 사실은 팬들이라도 이게 시리즈 다 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나이트메어 정도는 그렇게 판타지적인 요소를 즐긴다면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다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편이 실패하면서 예. 이걸 어쨌든 캐릭터는 아예 등장하면서부터 된 거니까 요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타지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괴한 것, 새로운 것 이걸 덧붙이다 보니까 결국 공포 효과보다는 판타지 쪽으로 계속 예.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얘기할 때 뭐가 있냐면 그 흔히 말하는 이 스플래터 영화의 3대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마이어스, 제이슨 성이 뭐더라? 제이슨 보이스. 제이슨 보이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 크루거 이 세 캐릭터로 놓고 각각 이 캐릭터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하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제이슨이 137명인가 138명인가 그렇고 마이크 마이어스가 이제 110명 그리고 프레디는 45명이에요. 정말 사람 많이 안 죽였어요. 되게 착한 프레디구만요. 프레디는 정말 사람 많이 안 죽였는데 이 프레디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 살인의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환상적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캐릭터들 중에서 제가 나이트메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형미가 있는 공포 영화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공포 영화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조형미까지 갖춘다면은 그 청각 및 오감의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공포 그러니까 조형미라는 게 꼭 아름다워서 조형미가 아니라 시각적 완결성 내지는 그 시각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이나 쾌감까지 포함한 건데 사실 다리오 아르젠토의 서스페리아 이후에 또는 뭐 큐브릭의 그 샤이니 이후에 공포 영화에서 조형미까지 주는 공포 영화는 뭐 별로 없었거든요. 웨스 크레븐 자체는 돈 없을 때는 그저 그냥 도쿄 사람 찍어 죽이고 뭐 뛰고 뭐 전기톱으로 썰고 뭐 이런 거나 했지 화면에 어떤 완결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없었는데 이 나이트메어는 화면 자체 완결된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프레디 크루거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쭈글쭈글한 그 피부에다가 그 못지않게 그러니까 크루거와 함께 그런 조형적 완결미를 갖춘 또 하나의 공포 영화 캐릭터는 저는 헬레이즈의 피네드밖에 없지 않나. 피네드. 예술이죠. 다들 거기서 아주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화색이 드는데 그 조형미랑 조형적 완결성의 두 캐릭터가 가장 완벽하지 않나 싶어요. 이 세노바이트 얘기는 언제 한번 이거 한번 특별한 거 해야 되는데 진짜. 프레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화를 보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점점 폼을 잡죠. 그렇죠. 그리고 폼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에르모 델 토로의 그 어떤 파네미로나 여러 가지 그 전작들에서 보면 그 기에르모 델 토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주얼을 만드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거든요. 바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 파네미로의 조형미가 사실은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죠. 나이트메어에.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나이트메어는 싫어하실 수가 없는 영화 같아요. 저는 그 가장 시리즈에서 평가가 절하된 그 6편마저도 저는 이번에 다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볼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죽일 것인가를 노력하다 보니까 공간까지 재구성되는. 공간 시간 재구성하고 답이 엄청나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공포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나이트메어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이트메어 저희가 흔히 80년대 그 슬래셔 영화들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트라비 하나만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엘림 스트리트가 이제 뭐 느릅나무 거리 아니겠어요?
특정 지명인 줄 알고 예.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LA를 방문했을 때 베벌리 힐스를 가니까 엘름 스트리트라는 간판이 보여가지고 혹시 여기가 그 나이트메어를 찍었던 바로 거긴가 해서 굉장히 흥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지명은 조금 그 교외에 숲을 좀 우거진 동네는 다 있더만요. 개나 소나 엘름 스트리트였는데 참조로 쓸데없는 트래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빨리 지나가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88년작 뭐 악령의 관도 있었고 중간에 이 영화는 국내에서 출시돼 있는 악령의 관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돼 있는 그 작품. 원작도 출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작이 그 웨드 데이비스가 쓴 나는 좀비를 만났다. 참고로 재밌습니다. 이게 요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986년에 뭐 네들리 프렌드라고 국내에서 컴퓨터 인간이 출시가 돼 있고 있고요. 출시된 게 있죠. 그게 86년이니까 악령관보다 조금 먼저긴 하고. 그렇군요. 그 작품 빠뜨렸네. 그리고 그건 나 봤는데 재밌었는데 그게 웨스 크레이븐 거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악령의 관은 좀 독특한 게 다들 이제 그 로메로의 좀비 영화들을 계속 뭐 리메이크하거나 속편들을 만들 때 유일하게 그 부두교에서 말한 좀비 영화를 만들었죠. 진짜 그 부두교에서 말하는 진짜 좀비에 가장 어울리는. 실제 과학자가 이거 취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쓴 책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거 가서 그 좀비를 만드는 그 약까지 입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설마 진짜일까 했는데 이걸 준 사람은 진짜를 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기가 이걸 발라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기겁을 한 겁니다. 근데 너 왜 안 변했냐고. 근데 사실 이제 겁이 나서 바르지는 못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 보고독과 같은 어떤 독 종류, 그 다음에 그쪽에 콩가식물에 어떤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큰 작용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취재를 했다고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아니, 르포 르포. 작품이 있습니다. 르포 작품이 원작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 제목이 맞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 원작 제목이 The Serpent and the Rainbow라고 맞습니다. 원제 맞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악령의 관은 TV에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실제 주말의 명화에서. 그리고 이제 89년작 영혼의 목걸이 이제 원제가 쇼커. 이 영화가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뭐냐면 나이트메어 제작 스티브 마틴 나오던 영화였던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호레이서 핑커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나이트메어를 사실상 종료시키고 웨스 크레이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나이트메어는 망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 홍보 문구도 대대적으로 나이트메어 제작진의 새로운 뭐 프랜차이즈 먹겠다고 만든 영화구만. 먹겠다고 만든 영화는 안 된다니까. 그냥 열심히 만들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돼야지. 이게 저 웨스 형님이 또 오바를 하셨네. 그랬는데 이 영화가 OST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는 쫄딱 망하고 영화 자체가 좀 조잡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또 화제가 됐던 건 여기서 이제 그 호레이스 핑커라는 캐릭터가 이 독특하게 전파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각국의 TV 화면들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한국의 집회 장면이 나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시위 장면이 나오나요? 시위 장면이 나와서 그때 뭐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뭐 단순한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저는 뭐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서 그 호레이스 핑커라는 그 악령 캐릭터로 나오는 양반이 그 엑스파일의 국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때 89년이면 엑스파일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적 작품 또 하나. 어떤 이들은 사실 왼쪽 마지막 집과 나이트메어와 함께 웨스 크레이븐의 최고 걸작으로 3대 작품으로 치는 손꼽는 작품이죠. 이제 공포의 계단이라는 국내 출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The People Under the Stairs.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닥터님이 굉장히 열광적인 팬이고 많은 해석의 여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광적인 팬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여러 번 보긴 했습니다. 사실 영화 꽤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마르크스의 정치 철학 수고, 정치 경제학 수고를 보는데 거의 1대1 매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서 많은 이걸 요소들을 해석의 여지가 해석이라기보다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부분을 인용을 담아왔다. 따와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공포의 계단과 정치 경제학 수로가 매치되는 이
이 수준과 상상력은 계속 듣게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 이 영화를 비평하면서 그런 평가들이 좀 있고요. 그 어떤 웨스 크레이븐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다가 아예 번역된 그 책과 문구를 예. 뽑아서 제가 예. 다 정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블로그 주소 한번 알려주시면 내용부터 자, 노골적이죠. 저희 뭐 블로그 있잖아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영화 내용 말씀드리면 뭐 영화 내용은 뭐 빈민가의 흑인 소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악당은 사실은 자매인데 이제 부부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백인 중년층 가족이죠. 근데 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 뭐 그런 설정이죠. 뭐 아주 너무 노골적이에요. 사실 보면은 어떤 정치적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 흑인 소년이 그 좀비와드 같은 그 감금된 아이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이 자본가의 자본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이 부분 뭐 닥터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너무 노골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예. 특히 더 할 해석의 말이 여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없다. 예. 예, 그 아니 제목부터가 그 언더가 계단 아래 계단 아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단 어떤 계급에 관련된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묘사돼 있고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웨스 크레이븐의 어떤 사상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부를만 하죠. 이거. 웨스 크레이븐 영화를 볼 때 꼭 봐둘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자들은 웨스 크레이븐의 최고 걸작으로 꼽기도 하는 뭐 컬트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따로 다뤄봐도 될 것 같아요. 따로 한번 예. 다루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쭉쭉 말씀드리자면 예. 94년작 뉴 나이트메어로 자기가 그쵸. 자기가 시리즈에 시리즈를 아예 엎어버렸죠. 엎어버린데 예. 그 웨스 크레이븐이 그 고약한 악취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웨스 크레이븐이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삶과 영화를 동일시한 건 아닐까. 혹은 영화란 결국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 나이트메어에서는 결국 실제 이 기존의 나이트메어를 촬영했던 본인도 직접 등장하고 배우들 이 헐리우드에 실제 그 프레디가 등장해서 또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잖아요. 로버트 잉글랜드가 그치, 예. 처음에 이제 배우로 등장했다가 점점 프레디 역할도 하고. 프레디 역할도 하고 로봇 하다가 점점 스스로 동일시가 살인을 저지르고 뭐. 근데 요런 설정이 사실은 오리지널리티는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다리오 아르잔토가 예전부터 그 어머니 3부작이라고 그래서 1편 서스페리아, 2편 인페르노 그리고 3편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안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팬들이 3편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그 제가 정확히 감독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 고양이라는 이태리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영화 내용 자체가 다리오 아르젠토가 그 어머니 3부작의 3편을 안 만드니까 다른 스태프들이 그 3편 어머니 3부작의 마지막 편을 영화를 대신 만들어요. 만든다. 예. 근데 그 촬영 그 도중에 실제 마녀가 등장해서 다 죽인다는 그런 내용인데 뉴 나이트메어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고 실제로 요건 스크림 3편까지도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망작, 개망작 에디 머피 나오는 브루클린의 뱀파이어 같은 영화도 있지만 왜 했나 싶은. 정말 가끔가다 보면 좀 미친 것 같기도 해요. 스크레이븐 보면. 그러다가 96년에 드디어 빠뜨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의 붐을 다시 불러온 것 같아요. 스크림 여기다. 본격적으로 스크림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세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크림의 완성도나 그 가치는 웨스 크레이븐의 연출력이라기보다는 각본을 맡은 케빈 윌리엄스의 윌리엄스의 제주고 웨스 크레이븐은 그냥 그걸 스크린에 옮겼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웨스 크레이븐이니까 이 각본을 이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를 영화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웨스 크레이븐이니까 가능하다. 아주 극단적 그쪽 입장이에요. 파고님이나 닥터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대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연출력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던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스크림에서부터 조금 달라졌던 건 뭐냐면은
웨스 크레이븐의 카메라 워킹이 조금씩 스크린부터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가졌습니다. 그런 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확실히 그 전에 영화들은 뭐랄까 역동적이보다는 좀 관찰적이고 예. 좀 정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한 앵글 안에서 조형미를 중시하는 앵글이었다면은 예, 예. 스크림은 뭐 시작부터 다이나믹해서 그런지 그치, 몰라도 그냥 스타디캠으로 인물을 쭉쭉쭉 쫓아가고 그래서 저는 예. 그 크레딧을 모르고 봤다면은 이게 웨스 크레이븐 영화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인생이 확실하게 자기의 필모그래피에 있어서 변화를 준 작품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웨스 크레이븐 연출력이 훌륭했다는 점도 한편 던져낼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스크림에서는 이제 웨스 크레이븐 기존 영화와 좀 틀린 장면들이 뭐라 그럴까 영화적 장치 살인 시퀀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시퀀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네. 스릴러를 강조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뭐 그 당시에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게 당시에도 케빈 굉장히 윌리엄슨의 많았어요. 예. 공이냐 웨스 예. 크레이븐의 공이냐. 사실 그 당시에는 케빈 윌리엄스를 띄워주는 쪽이었죠. 그 당시 예. 최초에 이제 케빈 윌리엄스 쪽이 많았고 왜냐면은 이 웨스 크레이븐이 사실은 바로 전작이 워낙 망작이 그러니까요. 했었고 예. 근데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예. 누가 진정한 내공을 소유자였는가가 이제 드러났다라는 예, 예. 거죠. 그래서 그 이때 제 기억에 스크림 2편은 저희가 영화 동호회에서 상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제 왕년에 유니텔에서 그때 제가 이거 VHS를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막 작업을 삽입을 했는데 예. 그때 아주 망한 영화제가 됐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번역 작업하는데 돈을 주고 맡겼는데 예. 번역 자막 파일을 잘못 보낸 거예요. 완성본을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냥 타이틀만 적어놓은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은 다 받았는데 영화가 타이틀만 번역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자막의 중간에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이제부터는 원어로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자막을 넣었던 기억도 나네요. 하고님의 그런 아픈 예, 사정 못지않게 스크림 1편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 예. 이거는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지만 예. 예, 예. 한국에서는 개봉 이후 한 2년인가 아, 지나서 예, 예. 지연 개봉됐습니다. 예, 예. 그때 그래서 굉장히 너무 잔인하다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예. 그 부친 사례라는 그렇죠. 아, 것이 예, 있어가지고 분명히 우리나라도 영화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법이나 규칙은 누구한테나 그 공평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규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물론 우리나라 심의 규정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덕의 최고 보루예요. 근데 요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자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예. 어떨 때는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진 영화가 어떤 때는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예. 어떤 때는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폭력성도 있었고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부친 예, 존속사례. 존속사례라는 분명히 심의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절대 예. 통과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수간, 예. 존속사례, 근친상간 예, 예. 이런 것들은 현재는 이제 개봉 불가 판정이 되겠죠. 19금도 예,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한 사형과 제한 판정이 상영과 나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마 검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등급제가 아니고 심의가 아마, 있었을 거기 때문에 96년이니까 96년이니까 심의가 안 나와서 제때 개봉을 예. 못했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 대부분 사실은 이제 뭐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VHS로 보고 아마 그때만 해도 영화 카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 같은 작은- 경우도 빗자 비디오로 예. 봐서 나는 미국 가서 봤지롱. 그리고 이제 2편, 예. 3편은 정식 개봉해서 제가 3편 개봉 때는 그때 유행하던 이제 1, 2, 3편 예.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예. 보던 예. 그런 밤새 틀어대는. 예. 그런 기억도 나고 이제 스크림 3편은 사실상 보면 그 뉴 나이트메어와 같은 전략이죠. 그쵸. 예. 이제 어떤 뭐냐 사실 알고 보면 뭐 이거 스포일러 메타- 오래된 메타 영화니까 영화. 예, 메타 예, 영화죠. 그 영화 감독이 사실은 1, 2편의 모든 내용을 영화 감독이 자신이 연출하듯 예. 그 꾸민 살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쵸. 3편은 뭐 실제로 헐리우드가 배경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웨스 크레이븐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 나이트메어도 그렇고 어떤 네. 삶을 표방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 스스로 내 삶은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스크림 3가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그 1999년에 웨스 크레이븐이 뮤직 오브 하트라고 하는 예, 유일한 예, 그렇죠. 그 감동. 유일하게 호러 영화가 아닌 예. 참 예. 원래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좀 늙으면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시면 순해지나? 정말 정말 뜬금없어 가지고 제가 아니, 좀 경악을 좀 표현한 충격적인 영화긴 얘기를 한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 말이죠. 예.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 옛날만큼 호러 영화가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아 충격입니다. 호르몬의 충격일 겁니다. 저는 예. 옛날부터 아셨던 분들한테는 예.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예. 제가 가장 싫어하거나 못하는 영화가 멜로 영화였는데 예. 이제 슬픈 영화를 보면은 누선이 자극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웨스 크레븐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예. 예. 예, 상당히 자전적 영화긴 했죠 이 영화는요. 예. 예, 그 뭐 그런 뭐 영화들 그 멜로디 그 중간 그런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세계 유명 감독들과 함께 그 단편들로 만든 옴니버스 영화 사랑의 파리 예. 같은 작품에도 근데 사실은 거기도 보면 유령이 나와요. 예, 그렇죠. 웨스 크레이븐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예. 단편이죠. 근데 아름다운 그거는. 유령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유작인 2011년작 스크림 4 이것도 굉장히 뭐 오리지널에서 거의 한 15년 만에 마지막으로 이제 4편 또 이때도 뭐 역시 뭐 리메이크 예. 붐이 여전히 있을 때고 또 리부트 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케빈 예. 윌리엄슨이 제가 알기로는 1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대본을 쓴 영화로 알고 예. 있는데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 저는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예. 실제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장면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그 주인공 시드니가 예. 그 살인마를 처단하면서 한마디 하죠. 원작을 훼손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예. 리메이크는 원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제 말도 하죠. 그 영화를 보면서 셀프 디스인가요? 그 사실 실제로 스크림 얘기하면 그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메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웨스 크레이븐이 전부 다 감독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편만 설정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른 감독들이 왔는데 결국 그 망가지는 걸 보다 보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아예 시리즈를 아예 그렇죠. 끝장 예. 내버리기도 하고. 4편을 예. 다 자기가 만들었죠. 그래서 네. 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계속 감독을 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스크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웨스 크레이븐 뭐 평생에 걸쳐 장르 영화를 거의 한 40년 네. 장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후반기에 스크림 스크림하면 역시 자기 해체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온 장르의 관습들, 법칙들을 스스로 깨기도 하고 예. 또 그것을 마치 또 하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화적 조작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백적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는 메타 영화이기도 하죠. 예, 비평의 또 예. 메타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예. 하고 어쨌든 웨스 크레이븐 감독 뭐 저희가 좀 급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처럼 독특하게 자기 영화 세계관을 구축을 하면서 수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 떨어지는 영화가 있지만 퀄리티 있는 영화들을 그래도 남겼던 감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연세에. 그리고 이 호러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최초 데뷔작에서는 어떤 백인 범죄자들, 탈옥한 백인 범죄자들, 외부에서 온 범죄자들이 초기작들을 보면 다 외부죠. 예. 그렇죠. 예. 외부에다가 이제 나이트메어 시리즈 오면서 예. 이 중산층 마을 내에 그들의 원죄를 예, 다루기 시작하죠. 이게 죄가 예. 묻어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그런 묻어진 죄도 아니고 예. 우리 사이에 있는 죄들. 예. 그리고 이걸 해체해 가는데 사실 그 호러 이 70년대 이후에 호러 영화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다른 사람도 그 패턴을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나이트메어 이후에는 이제 공포 마을이라는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는 그걸 그대로 코미디로 갖고 와서 알고 보니 살인마로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살인마였다. 그렇죠. 예. 그게 반전이죠. 영화 내내 쟤네가 의심만 하지 진짜 살인마가 아닐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죄 이걸 갖고 온 것도 그 나이트메어 굉장히 초기죠. 초기에 그렇죠, 그걸 이루었던 그런 영화였죠. 어쨌든 장시간 그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추모하기 위해 그 영화들을 뭐 이렇게 띄엄띄엄 뭐 아주 디테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뭐 나이트메어나 스크림 한 편의 영화만 가지고도 뭐 한 여기 계신 분들 합치면 3부작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나이트메어 시리즈만 가지고 다루면 한 10부작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취지가 웨스 크레이븐의 이제 삶을 예. 추모하고 훑어보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제가 뭐 손님으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예. 그 스크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영화지만은 예. 저는 이제 잘 만든 영화는 항상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좋은 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맨 마지막에 대사 있지 않습니까? 시드니한테 하는 대사. 그래서 너희들 미쳤구나 영화를 많이 보더니 이제 미쳤구나 했더니 그 대사가 영화는 미친 놈을 만들지 않아. 미친 놈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 뿐. 그렇죠. movie does not make psycho. 예. 뭐
make more creative 정도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인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제가 딱 하나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항상 뭐 사회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렇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만화, 옛날에는 불량 만화였어요 예. 원인이. 예. 불량 만화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는 게임으로 바뀌었죠. 게임, 예. 게임 때문에 여전히 웹툰 여전히 나옵니다. 지금 예. 뭐 웹툰이 그러니까는 예. 사람들이 의식이 물론 외부하는 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이렇게 쉽게 지배받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효과론에서 옛날 순진했을 때는 무슨 저 오선 웰즈가 라디오 방송을 틀으니까는 뭐 패닉이 벌어진 줄 알고 나와가지고 예. 뭐 이래가지고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냥 공포 영화를 봐서 사이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얘는 사이코였는데 어쩌면 공포 영화가 걔한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걸 줬을지 영감은 몰라도 줬겠죠. 예. 영감을 줬을지 예, 몰라도 이 매체 자체가 사이코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참 멋진 대사다. 그 인상이 확실하게 남네요. 네. 예, 뭐 스크림의 마지막 명대사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저도 말씀하신 스탠리 형님이 말씀하신 대사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또 확장해서 나중에 그 마이클 무어가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예. 예. 볼링 포 콜럼바인, 콜럼바인에서 그 무슨 헤비메탈 때문에 살인이 많이 예. 뭐 말도 안 증가한다는 되는.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예. 그 그치. 마릴린 맨슨 형님 나와가지고 쌍욕을 하는 그렇게 따지면 저 기독교 메탈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스트라이퍼. 그럼요. 예, 예. CCM 배틀이라는 장르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예. 아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돌이켜 보면 장르 영화 팬들한테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트리퍼였고 장르 고다르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2005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처음엔 몰랐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 작품이 전체로 통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만족하고 나는 호레와 감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을 것이다. 더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호러 영화는 이미 내 이름의 일부가 됐다. 물론 나도 트리퍼 같은 명감독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훨씬 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 라는 게 2005년의 인터뷰였죠. 예, 이제 마무리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웨스 크레이븐 감독에게 한 마디씩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저에게 있어서는 저가 그 호러 영화 얘기를 할 때 저는 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짜 손가락 꼽는 몇 가지 영화 중에서 거의 최소한 3번째 손가락 안에 항상 꼽는 영화가 나이트메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잠깐 슬쩍 지나가듯이 웨스 크레이븐 형의 영화는 뭐 사회적 의미라는 거 크게 찾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뭐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저의 유년 시절을 만들어냈고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데서 약간 과장이 나지만은 나를 만든 것에 약 한 2할 정도는 웨스 크레이븐 형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목골입니다. 예, 작품님. 예, 저 같은 경우는 할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감독님 좋은 꿈 꿨습니다. 예, 우리 스탠리 형님. 뭐 감독이 다 잘 만들면 좋지만 예. 범작을 만들기도 하고 졸작을 만들기도 해요. 뭐 큐브릭을 빼면 죄송합니다. 큐브릭은 뭐 그런 분이 아니시고 코폴라도 얼마나 졸작을 만들었고 예. 곧 80을 앞두신 리들리 스콧도 영화 아닌 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웨스 크레이븐이 졸작을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아마 고다르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냥 일생에 한 편만 제대로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텐데 저는 무려 2편이나 나이트메어와 이 스크림이라는 2편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웨스 형님은 전 세계 영화 매니아 호러 매니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영면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근데 만약에 천국에 계실지 아니면 호러 영화를 만들어서 딴 데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탠리 형님 모시고 앞으로 종종 출연해 주실 거예요. 워낙 지금 사실은 강의도 나가시는데 근본이 우리 과야. 나 어렸을 때 막 저 형이 막 스너프 필름 비슷한 거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 예, 제가 마지막으로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프레디 꿈꾸시길.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